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급 대출 규제와 사상 최악의 공급 부족이 맞물리는 2026년 혼란에 빠진 40대 50대를 위한 자산 생존 전략을 파헤칩니다. 1챕터 문제 제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연봉은 그대로고 열심히 저축도 했는데 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분명 뉴스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우리 집 대출 상담 결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실제로 2026년에 들어서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많은 분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준비한 예산에서 갑자기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구멍이 나버렸으니까요. 대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우리의 자산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기묘한 현상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금리 인하 소식에도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만 지는 걸까요? 이 챕터 핵심 질문.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봐야 합니다. 한은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기미가 보이는데 왜 내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일까?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우리나라 금리의 기준이 되는 뿌리 같은 금리예요. 한국은행이 시장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결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보통 이 뿌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금리도 같이 낮아지는 게 상식인데 2026년의 상황은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시중금리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연 46%대라는 숫자가 찍혀 나오거든요.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은행도 결국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서 우리에게 빌려주는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올랐고 여기에 은행이 덧붙이는 일종의 마진인 가상금리 산정 방식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결국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는 실제 대출 실행일에 예상보다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가 좀 비싸도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보겠는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떤 장치가 우리의 대출 한도를 옥죄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거대한 벽, 스트레스 DSR의 정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3챕터 핵심 개념 1 스트레스 DSR. 자, 이제 우리의 대출 한도를 깎아먹는 진범을 찾아낼 차례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트레스 DSR이에요. 먼저 DSR 총 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해서 당신 연봉이 이만큼인데 빚 갚는데 연봉의 몇 %나 쓰고 있나요? 를 묻는 제도예요. 내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건 지금 금리가 낮더라도 나중에 금리가 확 오르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미리 가상의 금리를 얹어서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내는 이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구조죠. 특히 2026년인 지금 우리는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3단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이 3단계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주로 적용됐다면 이제는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모든 가계대출에 이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됩니다. 둘째, 수도권은 더 엄격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최대 3.0%P라는 높은 가산금리가 붙거든요. 만약 내가 실제로 내는 금리가 4.5%라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7.5% 금리를 적용받는 시기예요. 금리가 높게 측정되니 당연히 이 사람은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겠네? 라고 판단되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이 뚝 떨어지는 거죠. 결국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의 입구 자체를 좁혀버린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만 기다렸던 분들에겐 정말 당혹스러운 변화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금리 3단계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나타날까요? 아마 이 수치를 보시면 설마 이 정도라고? 하며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4챕터 핵심 개념 2 공급 절벽.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돈줄이 마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 절벽이라는 녀석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새로 나올 아파트 물량이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듯 급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고 있어도 살 수 있는 새 아파트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겠죠. 실제로 수치를 보면 좀 심각해요. 2026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7만에서 20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최근 1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바로 전년도랑 비교해도 3,040% 가까이 뚝 떨어진 수치거든요. 특히 서울은 상황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더니
2027년에는 1만 5천 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에요. 서울에서 1년에 필요한 적정 수요가 보통 4만 5천 호 정도라고 보는데 그 수요의 겨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199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방은 미분양이 걱정인데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공급이 너무 귀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T자 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남권과 한강변을 잇는 수평선, 그리고 분당 판교를 타고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수직선. 이 T자 모양의 핵심지로는 자산이 계속 쏠리고 있어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확실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래요. 대출 규제 때문에 예전처럼 무리해서 집을 사기는 불가능해졌지만 공급이 너무 없어서 핵심지 가격이 내려가기도 힘든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좁아진 대출 문틈을 어떻게든 통과해야 할까요? 여기서 4050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전략이 등장합니다. 5챕터 핵심 개념 3자산 유동화. 자, 그런데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 4050세대는 자산의 거의 9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이른바 하우스푸어는 아니더라도 캐시푸어인 상황인 건데요. 여기서 2026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의 전면 개편이에요. 이제는 집값 그 자체보다 매달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에 집중할 때가 된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주택연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신규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3.1% 정도 돈을 더 받게 돼요.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집을 가진 72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4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건데 이게 평생 받는 거니까 전체로 따지면 800만 원 넘게 더 받는 셈이죠. 여기에 가입할 때 내야 했던 목돈, 즉 초기 보증료 부담도 확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1.5%를 내야 했는데 이제 1.0%로 낮아졌거든요. 4억 원짜리 집이면 600만 원 내던 걸 4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시작부터 200만 원을 벌고 들어가는 기분이죠. 더 놀라운 건 거주의 유연성입니다. 예전에는 그 집에 꼭 살아야 연금을 줬거든요. 하지만 2026년 6월부터는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하거나 자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정이 생겨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로 주고 추가 수익을 올리면서 연금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개편의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대이음 주택연금이에요. 기존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동안 부모님이 받은 연금을 다 갚아야 집을 물려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만 55세 이상인 자녀라면 빚을 갚지 않고도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졌던 집이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연금 대물림이 가능해진 거죠. 결국 이제 부동산 전략은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월급으로 바꿀까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실전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아주 현실적인 한도 절벽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챕터 현실 적용 사례. 자, 한도가 줄어든다. 규제가 심해진다 100번 듣는 것보다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 어씨의 사례를 통해 2026년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연봉 1억이면 우리 주변에서 꽤 높은 소득에 속하잖아요. 소득이 높으니까 대출도 넉넉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2026년의 대출 창구는 예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씨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연 4.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어씨는 일반적으로 약 6억 5천만 원대 중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큰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3단계가 전면 시행된 지금은 어떨까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기준 약 3.0% 피해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됩니다. 실제 내는 이자는 4.5%지만 은행이 한도를 계산할 때는 7.5%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과는 꽤 당혹스럽습니다. 기존에 약 6억 5천만 원대였던 한도가 약 5억 5천만 원대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됐거든요. 수치로만 보면 무려 1억 원 내외의 자금이 계획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준비했던 예산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봐두었던 아파트 단지를 포기해야 하거나 더 좁은 평수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대출 한도 절벽의 실체입니다. 특히 2026년 초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새로 배정되는 이른바 대출 총량 리셋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연초라고 해서 심사 기준이 갑자기 느슨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대출 여력이 예전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이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건가?
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좁아진 문틈 사이로도 길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한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이 한도 절벽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7챕터 실전 행동 전략. 자,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살만한 집은 부족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넉넉고 기다리기엔 공급 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기형 대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아마 대출 상담받을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 같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기형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금리가 5년이나 10년처럼 일정 기간 고정됐다가 그 후에 다시 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스트레스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은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는 한도를 더 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분이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 대신 이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변동금리보다 약 8,400만 원 정도 한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3단계 규제로 1억 원 가까이 깎였던 한도를 이 상품 하나로 거의 다 복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꽤 쏠쏠한 전략이죠. 두 번째는 4050세대를 위한 자산 다운사이징입니다. 지금 큰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면 이제는 규모를 줄여서 핵심지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앞으로 23년간 공급이 말라붙을 예정이거든요. 이 말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라면 외곽의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 서울이나 핵심 입지의 중소형 신축 준신축 아파트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은 금융 자산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옮겨간 집은 나중에 개편된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골든타임은 아무 집이나 사서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고 공급이 귀해질 핵심지로 자산을 옮겨두는 선별적 선점의 시간인 거죠.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네요. 좁아지는 대출문과 꽉 막힌 공급망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8챕터 결론 및 인사이트. 오늘 긴 시간 동안 2026년의 경제 지형도를 함께 그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엔 왜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라는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대출 규제의 벽과 공급 절벽의 현실,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까지. 이제는 이 복잡한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결국 2026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만 고민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정부가 설계한 촘촘한 스트레스 DSR 규제망은 우리에게 무리한 영끌 대신 감당 가능한 자산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서울의 역대급 공급 부족은 입지 중심의 선별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4050세대에게 2026년은 자산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시세 차익만 바라보며 덩치 큰 집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위험한 도박 대신 개편된 주택연금을 활용해 매달 든든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 유동화가 생존의 핵심이거든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 서울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되 주기형 대출로 한도를 관리하고 나아가 주택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을 설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경제구조 속에서의 정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규제는 더 깐깐해지겠지만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골든타임을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와 현명한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경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